새벽 3시 인천 연안부두 수산시장. 형광등이 깜빡이는 하역장. 비릿한 물 냄새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영하의 찬 바람이 부두를 훑고 지나가는 가운데 꺼질 듯 흔들리는 형광등 아래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조기의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 준상은 그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인 내장 처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냄새도 가장 독하고 품도 가장 많이 드는 일. 그게 준상의 자리였습니다. 영철은 가끔 재미삼아 준상에게 생선 대가리를 던졌습니다. 영철은 그걸 보고 키득거렸습니다. 괴짝을 넘긴 아주머니가 준상의 등에 얼음물을 가득 끼얹습니다. 준상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얼음물의 온도가 척추를 얼립니다. 준상은 신음 한 번 흘리지 않습니다. 이미 몸 전체가 얼어있기 때문입니다. 심장까지도. 그러나 그의 눈동자만은 딱 하나만은 살아있습니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리고 정밀하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시계 안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이 남자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무표정합니다. 눈빛도 표정도 숨소리도 죽은 것처럼 잠잠합니다. 그의 이름은 강준상. 불과 4년 전만 해도 국내 최대 사모펀드 드래곤 캐피탈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였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 런던 정경대 금융공학 박사, MIT 방문 연구원. 그의 이름 석자가 시장에 나도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를 단 하나의 별칭으로 불렀습니다. 신의 손. 지금 그 손은 조기 대가리를 비틀어 내장을 꺼내고 있습니다. 새벽 3시의 냄새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것들의 냄새입니다. 물고기도, 꿈도, 이름도 전부 여기서는 그냥 물비린내가 납니다. 3천억을 움직이던 손이 지금은 고등어 대가리를 쥐고 있습니다. 웃기시죠? 저도 처음엔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웃을 근육이 남아있질 않아요. 오늘 제가 이 시장에서 번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0원입니다. 고등어 3마리 손질값. 그게 오늘의 강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하시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이 쏟아지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벙어리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히는 바보 벙어리였습니다. 처음 이 시장에 흘러들어왔을 때 준상은 이름도 말하지 않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벽이면 나타나서 무거운 것을 들고 물고기를 손질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해가 뜨기 전에 시장 한켠의 쪽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손이 너무 곱다, 말씨가 특이하다, 눈빛이 이상하다. 그러나 인간이란 이상한 존재여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상함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강준상은 그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실세는 김노인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트럭 2대 분량의 물량을 받아 도매로 넘기는 중도매상으로 이 시장에서 20년을 버텨온 산증인입니다. 그의 조카 영철이 사실상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로 알바들을 부렸고 준상은 그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인 내장 처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냄새도 가장 독하고 품도 가장 많이 드는 일, 그게 준상의 자리였습니다. 영철은 가끔 재미삼아 준상에게 생선 대가리를 던졌습니다.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준상은 매번 받아서 묵묵히 손질했습니다. 영철은 그걸 보고 키득거렸습니다. 시장 안에서 준상을 인간 취급하는 사람은 손에 꼽았습니다. 그러나 준상의 머릿속에서는 단 한 번도 알고리즘이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생선을 손질하면서 어제 기준금리 발표문의 행간을 해석했습니다. 조기배를 가르면서 민호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 부채 구조를 뜯어봤습니다. 얼음물을 뒤집어 쓰면서 자신이 설계해 두었던 비상구의 위치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사람들이 강준상을 벙어리 바보라고 부르는 동안 강준상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에 약한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창고 구석. 준상이 폐기된 달력 뒷면에 숫자와 기호를 빼곡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달력 뒷면 한 장이 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만기 구조, 자금 흐름의 균열 지점들. 누가 보면 그냥 낙서처럼 보이겠지만 이 한 장 안에 민호의 제국을 무너뜨릴 청사진이 숨어 있었습니다. 준상이 이 시장에 숨어들기 전 그는 단 사흘 만에 1조 원의 자금 흐름을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3개월 동안 준상의 뇌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달력 뒷면 16장이었습니다. 16장 안에 민호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쪽방에서 준상이 낡은 스마트폰 화면 속 아이의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사진 속 여자아이는 7살 강지우였습니다. 준상의 딸. 9달 전 뇌종양 수술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술비 4천만 원. 준상의 유일한 친구이자 드래곤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였던 박민호가 지우의 의료비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 바로 그 4천만 원이었습니다. 민호는 돈을 받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재벌 2세의 약혼녀와 강남에서 약혼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우는 수술을 받지 못했고 준상의 품에서 36시간을 앓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상의 눈에서 눈물은 마른 것이 아니라 증발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버렸습니다. 복수? 그것도 감정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준상이 설계하는 것은 수학적 소멸이었습니다. 민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숫자의 언어로 해체되어 전 세계 누구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강준상이 이 시장에서 버텨온 이유였습니다. 준상이 수산시장에서 침묵을 유지하기 시작한 것은 지우가 죽은 날 이후의 일이었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뿌리는 4년 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준상과 민호는 서울대 경제학과 동기였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작은 투자자문사를 운영했고 준상은 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졸업 후 두 사람은 함께 드래곤 캐피탈을 공동 창업했고 그 회사를 10년 만에 업계 최상위권으로 키운 것은 사실상 준상의 두뇌였습니다. 민호는 영업이었고 준상은 전략이었습니다. 민호가 사람을 모으는 동안 준상이 돈을 불렸습니다. 그 구조가 한동안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준상은 민호를 형제처럼 믿었습니다. 회사의 내부 시스템, 자금 구조, 투자 알고리즘의 핵심 코드까지 모두 공유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4년 전 봄 드래곤 캐피탈의 주요 투자처였던 강북 뉴타운 개발 사업이 규제 이슈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상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구조조정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민호의 손에서 다른 무언가로 탈바꿈했습니다. 민호는 재벌가 사위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그 재벌가의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준상의 이름과 인감이 찍힌 내부 보고서가
그 카드가 됐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준상이 3천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작된 내사 문건이 검찰에 흘러들어갔고 아무도 준상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중요 참고인 조사를 2번 받고 풀려났습니다. 준상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가석방 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소 직후 준상의 딸 지우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 수인은 준상이 수감 중일 때 이미 민호 측의 회유에 넘어가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지우의 단독 양육권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수인 역시 지우의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준상은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 한 번 지우의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로서도 한때의 동업자로서도 아닌 아이의 아버지로서 민호는 다음날 4천만 원을 준상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수인에게 연락해 그 돈을 회수해 갔습니다. 지우가 입원 대기 중이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준상의 손은 조용히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분노도 절망도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간 강준상이라는 시스템이 그 순간 완전히 셧다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그 안에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36시간 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준상은 지우의 손을 잡은 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얼굴을 오래, 아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이 그가 치를 수 있는 마지막 인간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지우가 떠난 지 정확히 60일째 되던 날 밤 창문 하나 없는 4평의 쪽방촌에서 준상은 처음으로 다시 숫자를 썼습니다.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출소 후 1년 그리고 시장에서의 2달. 그 3년간 준상은 스스로 뇌의 스위치를 꺼놓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우의 죽음은 스위치를 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무언가가 준상의 안에서 완전히 잠금 해제됐습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차가운 결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학자가 아름다운 정리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종류의 감정에 더 가까웠습니다.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 그리고 그 풀이를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확신. 준상이 시장 쪽방에 숨어들기 전 드래곤 캐피탈에서 마지막으로 설계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민호가 가져간 강북 뉴타운 개발의 후속 버전, 서울 서부권 통합 재개발 프로젝트 블루 리본이었습니다. 민호는 재벌가 처가의 자금을 끌어들여 이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준상은 자신이 설계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블루 리본 안에 시한폭탄이 있다는 것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42조 3항에 저촉되는 용적률 조작. 외부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지만 내부 설계자만이 아는 구조적 균열. 준상이 당시 이것을 보완하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나를 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마치 체스 고수가 몇 수 뒤를 보고 일부러 말을 내주는 것처럼 준상은 이미 4년 전에 이 순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훔쳐간 것이 금광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그것은 처음부터 준상이 설계한 함정이었습니다. 블루 리본은 현재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호의 처가인 신성그룹이 지분의 60%를 들고 있었고 나머지는 주요 기관 투자자 4곳이 분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착공 예정일까지 8개월. 그 안에 균열을 건드리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준상은 쪽방 벽에 달력 뒷면 한 장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크게 D-Day 240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카운트다운이 아니었습니다.
준상에게 이것은 수술 계획서였습니다. 칼을 들기 전에 해부도를 그리는 외과의처럼 준상은 민호의 제국 전체를 조각조각 분해했습니다. 어느 지점을 건드리면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 어느 축을 뽑아내면 어느 기둥이 먼저 무너지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 바로 그 축을 설계한 강준상뿐이었습니다. 시장의 벙어리 바보는 그날 밤부터 다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준상이 시장을 떠난 것은 D-Day 210, 6개월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쪽방에 달아두었던 달력 뒷면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인천역 물품 보관함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4년 전 수감 전날 밤 준상이 혼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차명으로 개설된 법인카드, 드래곤 캐피탈 내부 서버의 백업 접속 코드, 그리고 신분증 한 장. 이진우, 준상의 외가 쪽 먼 친척 중 준상과 얼굴이 비슷한 사람의 주민번호로 발급한 위조 신분증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처음 몇 번의 접선을 버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준상은 서울 마포구 허름한 소형 오피스텔을 현금으로 한 달치 계약했습니다. 핸드폰은 선불폰으로 바꿨고 목소리는 변조 앱을 거쳤습니다. 외모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의 출소 기간과 시장 생활이 준상을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선이 굵어졌고 피부가 거칠어졌으며 어딘가 포식자 같은 느낌이 배어들었습니다. 준상이 처음 연락한 사람은 업계의 인사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과거 드래곤 캐피탈의 법무팀장으로 민호의 횡령 조작에 내부 협력자 역할을 했지만 이후 민호와 사이가 틀어진 장 변호사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전직 금융감독원 조사관으로 퇴직 후 독립감사법인을 운영 중인 오 본부장이었습니다. 준상은 이들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피스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동선을 3주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장 취약한 시간대, 가장 취약한 욕망의 방향을 파악한 뒤 서로 다른 경로로 미끼를 뿌렸습니다. 장 변호사에게는 민호가 그를 향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익명으로 흘렸습니다. 오 본부장에게는 블루 리본 프로젝트의 수상한 용적률 수치 일부를 암호화한 파일로 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끼를 물었습니다. 준상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정보 제공자, 목소리만 들리는 전략가, 얼굴 없는 투자자. 그가 움직이는 방식은 그림자처럼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벙어리가 가장 뛰어난 설계자로 복귀하는 데에 5%의 소음도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사냥꾼은 발소리를 지웁니다. 냄새를 지웁니다. 숲과 구별되지 않을 때까지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가장 완벽해지는 순간 한 번만 움직입니다. 준상의 기다림은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강남 파이낸스 센터 60층 회의실. 준상이 처음으로 민호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날. 민호에게 이진우라는 이름이 처음 들린 것은 블루 리본 투자자 모집 라운드가 막 마감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한 곳이 막판에 철회를 통보하며 20억 원 규모의 구멍이 생겼고 민호는 처가인 신성그룹의 오더로 어떻게든 메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측근 중 한 명으로부터 소개가 들어왔습니다. 해외 자금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독립 투자자인데 최근 몇 개 프로젝트에서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구멍을 메워야 하는 압박이 더 컸습니다. 회의실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민호는
이진우라는 남자에게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거칠고 과묵한 인상, 선이 굵은 손, 말을 아끼는 스타일, 프레젠테이션도 없었고 화려한 언변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단 3개의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블루 리본의 이면에 숨겨진 3가지 리스크 지점.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외부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계 내부에만 존재하는 수치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고 있습니까? 민호가 물었을 때 이진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건물에는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민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진우, 즉 준상은 20억 원을 단번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투자 대가로 블루 리본 내부 의사결정 회의에 참관 자격을 달라는 것. 민호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민호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첫 번째 덫이었습니다. 준상이 의사결정 회의에 참관하기 시작한 후 2달간 민호는 점점 준상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진우가 내놓는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민호가 흔들릴 때 이진우가 잡아줬고 처가의 압박이 들어올 때 이진우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민호는 이진우를 투자의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민호가 준상을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 역설이 준상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하지만 준상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감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상은 그 2달 동안 민호의 재벌가 약혼녀 서윤과 민호 사이를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방법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측근에게 민호가 다른 여자와 단독 식사를 한 날짜와 장소를 문자로 보내는 것, 민호가 서윤의 아버지 앞에서 과장했던 투자 실적의 허수를 숫자로 정리해 서윤의 비서실 앞으로 발송하는 것. 한 번에 한 장씩 조용하게 민호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속도로. 서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민호의 처가는 불편해졌으며 민호를 뒷배처럼 믿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동요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덫이란 그런 것입니다. 상대가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온 뒤에야 작동합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덫이 아니라 그냥 장애물이 됩니다. 준상은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마지막 한 발을 내딛는 순간까지. 서윤이 먼저 연락해온 것은 예상보다 빠른 시점이었습니다. 민호와의 약혼 파티로부터 정확히 사흘 후 오후 준상의 선불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장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서윤, 신성그룹 부회장의 외동딸이자 이 프로젝트 전체의 진짜 돈줄이었습니다. 민호보다 냉정하고 민호보다 빠르며 민호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 준상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단순히 피해자 위치에 머물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남 호텔 스카이라운지의 창가 자리에서 서윤은 준상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호에게서 들은 이진우의 인상과 실제 이진우 사이의 간극을 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의 뒷조사를 부탁하고 싶다고. 민호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준상은 그 순간 2가지를 동시에 계산했습니다. 서윤이 진짜 민호를 배신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역이용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둘 중 어느 쪽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이 있는지. 준상은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건네겠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상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쪽도 진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목소리 변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이진우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준상은 그 자리에서 5초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선불폰을 창밖으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 폰을 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접선 루트를 한 단계씩 물렸습니다. 사흘 후 준상이 파악한 것은 서윤이 처음부터 민호와 짜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윤이 이진우에게 접근한 것은 민호의 지시였습니다. 민호는 이진우라는 인물의 실체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서윤을 통해 그의 신원을 역추적하려 했습니다. 가까이 두고 천천히 벗겨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준상은 혼자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쓴웃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달력에 X 표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것이 서윤에게 배정된 칸이었습니다. 2번 당하면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상은 이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민호와 짜고 있을 가능성을 계산해서 빼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배신이 계획의 2번째 단계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서윤은 민호에게 이진우가 신원 추적을 피하려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수상히 여기며 내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준상은 그 내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음 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계속 속는 척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연출입니다. 서윤은 자신이 덫을 놓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서윤이 들어온 곳은 준상이 미리 파놓은 더 깊은 함정이었습니다. 준상이 파산 신청을 낸 것은 D-Day 30 착공 예정일로부터 정확히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진우 명의로 된 법인이 청산을 신청했고 블루 리본에 투자된 20억 원은 법원 공탁금 형식으로 동결됐습니다. 민호는 그 소식을 처가의 보고를 통해 들었습니다. 잠깐 당황했지만 곧 안도했습니다. 이진우가 파산했다는 것은 이진우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성그룹 법무팀은 동결된 20억 원의 공탁 해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날 저녁 강남 호텔에서 소규모 파티를 열었습니다. 블루 리본 착공까지 한 달. 방해가 됐던 변수 하나가 사라진 것을 자축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윤도 참석했습니다. 2 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준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파산 신청을 낸 법인이 입주해 있던 오피스텔 건물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코트깃을 세우고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면서 준상이 파산을 연출한 것은 2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민호의 경계를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블루 리본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의 마지막 보안 레이어를 건드릴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공탁 해제 절차 중에 법무팀이 내부 투자 계약 서류를 검토하면서 준상이 심어놓은 코드 하나가 합법적인 경로로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코드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었습니다. 블루 리본 전체 자금 흐름의 리얼타임 데이터, 민호의 개인 계좌와 프로젝트 법인 계좌 사이의 이동 내역 그리고 4년 전 준상에게 씌워진 횡령 조작 사건의 내부 증거 파일까지 빨아들이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법무팀이 공탁 서류를 검토하는 3시간 동안 시스템은 민호의 10년치 기록을 조용히 복사했습니다. 민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파산한 것이 아니라 이진우가 민호의 시스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 것이라는 것을. 준상의 차량 안에서
노트북 화면에는 숫자들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기가바이트 단위의 파일들이 암호화된 외장 서버로 전송됐습니다. 준상은 화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입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아온 숨을 내쉬는 것과 비슷한 무언가였습니다. 적이 승리의 샴페인을 여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축배를 드는 손은 칼집에 닿지 않으니까요. 준상은 그 3시간 동안 민호의 인생 전체를 해체하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호가 직접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블루 리본의 착공을 공식 선언하고 투자자들에게 최종 사업 구조를 발표하는 자리. 민호는 진한 남색 슈트를 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서윤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신성그룹 법무팀 팀장이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오프닝 발표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현황 발표로 넘어가려는 순간 행사장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2초 후 다시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민호의 개인 계좌 잔액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숫자 옆에는 날짜와 수치 계좌가 병기돼 있었습니다. 5년간 블루 리본 관련 법인에서 민호 개인 계좌로 우회한 금액 총 480억 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화면은 넘어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문자 스크린샷이 있었습니다. 민호와 검찰 관계자 사이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들. 4년 전 강준상을 횡령범으로 만들기 위해 내사 문건을 조작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호의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변조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의 목소리. 준상이 실제로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서류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민호의 이름으로 된 모든 법인 계좌 잔액이 실시간으로 0이 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준상이 심어놓은 알고리즘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사흘 전 공탁 해제 절차 중에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획득한 코드가 착공 선언이 예정된 바로 이 순간에 맞춰 자금 전액을 공익 신탁 계좌로 이전시키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준상이 처음부터 믿어온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언어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위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숫자는 그것이 세상 앞에 공개되는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호는 연단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서윤은 핸드백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출구 앞에 이미 2명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장 변호사와 오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준상이 정리한 고발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1조 2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해체되는 것은 폭발이 아니라 천천히 물이 빠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50명의 눈앞에서 민호라는 인물이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민호는 구속됐습니다. 서윤은 민호가 체포되자마자 해외로 도피를 시도했지만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출국금지 명단에 걸려 그 자리에서 연행됐습니다. 신성그룹은 이틀 만에 블루 리본에서 손을 뗐고 그것이 오히려 사태를 더 키웠습니다. 그룹 내부의 불법 자금 유입 경로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민호가 처음 면회 신청을 한 것은 구속 열흘 후였습니다. 이름은 이진우로 신청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민호를 마주한 사람은 선글라스를 벗은 5년 만에 마주하는 강준상이었습니다.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준상의 얼굴을 바라보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방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증거 일부를 철회시키거나 수위를 낮출 수 있지 않느냐고. 준상은 민호의 말이 끝난 후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는 민호가 기대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연민도 없었으며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상은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우 기억하나? 민호는 굳었습니다. 준상은 그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면회 신청 철회를 요청하고 일어섰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준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체포된 직후부터 침묵으로 일관했고 국선 변호인보다 훨씬 유능한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민호와의 공모를 부인하며 자신이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준상은 서윤을 위한 준비 역시 따로 해두었습니다. 서윤이 이진우를 역추적하도록 민호에게 제보한 날짜, 서윤이 스카이라운지에서 준상과 나눈 대화의 일부가 담긴 음성 파일, 그리고 서윤이 민호의 지시를 받아 신성그룹 내부 감사팀 보고를 은폐하는데 관여했다는 내부 메일까지. 준상이 준비한 서윤 파일은 민호 파일보다 더 촘촘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 서는 날 둘 중 누가 먼저 상대방을 팔아넘길까요? 준상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두 파일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각자가 상대방을 먼저 무너뜨리려 발버둥 칠수록 준상이 제출한 고발장은 더 탄탄해지는 구조였습니다. 법원 선고는 민호 징역 12년, 서윤 징역 7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선고를 받고 같은 날 다른 방향의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서윤은 차 창문 너머로 민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앞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사이다였습니다. 댓글에는 통쾌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확정되던 날 밤 준상은 오피스텔 벽에 붙어있던 달력 뒷면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감각만 있었습니다. 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열흘여 후 준상은 혼자 부두에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2개의 유골함이 있었습니다. 딸 지우의 것, 그리고 지우가 죽은 후 석 달 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내 수인의 것. 수인은 민호로부터 금전적 회유를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지우의 죽음 이후 수인은 누구와도 연락을 끊었고 준상이 파산 선고, 연기를 진행하던 시점에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준상은 수인의 죽음을 수사 과정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뒤늦게 접수된 변사 신고였습니다. 그것이 준상의 계획에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준상은 수인의 유고를 인수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봉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두에서 준상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전 완전한 어둠 속에서 준상은 종이봉투를 열었습니다. 2개의 유골함. 뚜껑을 열고 파도 앞에 섰습니다. 지우, 아빠가 해줄 수 있었던 건 여기까지였어. 바람이 거셌습니다. 유골이 파도 위에 흩어졌고 일부는 다시 준상의 코트에 돌아왔습니다. 준상은 그것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부두에 트럭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시장이 깨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 괴짝이 쌓이고 생선 비린내가 새벽 공기에 퍼졌습니다.
준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 남자가 다시 나타난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사라졌다가 다시 온 사람들이 이 시장에는 원래 많았습니다. 영철은 보자마자 괴짝을 던지며 이것부터 치우라고 했습니다. 준상은 받아서 들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무장갑, 비릿한 냄새, 꺼질 듯한 형광등.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준상의 주머니가 완전히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불폰도 달력 뒷면도 봉투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준상은 오전 내내 내장을 처리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시장 한쪽의 플라스틱 의자에 홀로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국물을 다 마시고 나서 잠깐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처음이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꽃이 없는 재, 타고 나면 남는 것의 온도. 그 눈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민호는 12년을 감옥에서 썩을 것이고 서유는 7년 동안 서로를 원망할 것이며 블루 리본은 해체됐고 4년 전 강준상을 무너뜨렸던 체계가 그 자체의 무게로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준상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드래곤 캐피탈도 그 시절 준상을 신의 손이라 불렀던 사람들도 어느 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계산서였습니다. 청구와 수납, 그것뿐이었습니다. 영철이 또 한 번 괴짝을 던졌습니다. 준상은 받았습니다. 웃지도 인상 찌푸리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의 형광등이 또 깜빡였습니다. 저 멀리 부두에서 마지막 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준상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 눈 안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회전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리즘이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시장은 내일도 새벽 3시에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준상은 또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채로 승리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잊지 않을 뿐입니다. 잊을 수가 없을 뿐입니다. 강준상이라는 이름이 다시 이 세상 어딘가에 흔적을 남길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이미 부두의 파도 위에 뿌려졌으니까요. 침묵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무기가 아닌 그냥 침묵으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어디에서 함께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이 쏟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으세요. 노란 월급 봉투였습니다.